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교회 설교 영상이 지금 온 국민의 이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다소 부적절한 설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감정이 또다시 들끓고 있는데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동성애, 사이비 이단에서 나왔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사망자와 희생자가 속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되는 부분이냐.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이 기독교 해석에 의해서도 이게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얘기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의 해당 목사의 발언은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은 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가 그거 하나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딱 정보가 다 넘어간대요.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그 사람.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최단비 변호사님 이거 진짜입니까? 팩트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들으시면 황당하시겠지만 설교 내용 중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QR코드를 이용하면 중국어로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간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QR코드라고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자명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자명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필요한 내용 부분입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의 정보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백신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을 개발을 하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정신과 육체까지 조종을 할 수 있게 돼서 결국 인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치료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조차도 거부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설교에 포함되어 있어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요, 왜 저 설교가 정말로 이 위험한 얘기냐면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이 설교가 주변 사람, 해당 교회 신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엄청납니다. 저는 저 목사의 설교가 저게 설교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진실도 아니고 가짜 정보를 가지고 설교하는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QR코드 이용하면 중국어로 모든 정보가 넘어간다. 또는 뭐 백신 개발하면 맞으면 온몸을 조정한다. 그러면 QR코드 열심히 찍겠습니까? 또는 이 백신 만약에 개발된다고 해도 맞겠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네. 그러면 본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심판받지 않으니까 안 걸릴 수 있다. 그럼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나 이런 정보를 잘못 듣고서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니까 신뢰감을 갖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네. 방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럼 마스크도 안 쓰고 네. 본인은 안전하니까 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심판은 나에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QR코드 제대로 안 찍고 이러면 역학조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명씩 하루에 400명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 정도로 확산됐을 때 이런 교회 이런 이상한 형태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 때문에 네. 결국은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알고 그걸 행동에 옮기게 되면 결국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7월 말에 있었던 이 영상 설교, 이 설교 이후에요. 지금 국내 확진자는 폭증하는 추세였던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데 저런 설교를 했던 의도가 뭔지 혹시 교회 측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워낙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기도하자는 취지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취지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주입하는 거는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 기독교, 즉 개신교 신자
신도들한테는 비껴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런데 저 해당 목사가 있는 교회 이후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졌다면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저 교회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진이 있었고요. 그 확진받은 집회 참석자가 지난 20일에 해당 교회 신도와 처음 접촉을 한 것으로 역학당국 조사 결과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22일에 이 교회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인천 지역에 지금 신도와 가족 등 총 38명이 이 교회와 유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확진자로 감염이 된 것인데 네. 이 중에는 저 설교를 한 목사도 확진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조금 전에 그 목사도 확진 판정 받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확진 사태가요, M1 애들한테 불똥이 튀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해당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 일가족들이 있는데 할머니와 엄마가 지난달에 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고등학생 딸, 일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는데 나머지 초등학생 남매가 있어요. 11살, 9살. 근데 이 초등학생 남매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의 가족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2명,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만 가족들과 이별을 한 채로 집에 남겨지게 된 보호자 겁니다. 없이요? 네. 허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보호시설로 해당 자치에서는 옮겨야 된다는데 그야말로 안진용 기자님, 코로나19 때문에 생이별하게 됐어요. 지금 확진된 이후에. 정말 애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11살, 9살이거든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 2명만 저기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서구에서요. 인천의 한 임시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기간 동안 이 속옷이나 음식을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네. 이들을 돌봐줄 거라고 했고요. 중요한 건요. 네. 두 사람이 부모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라 불안감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부교육지원청에 협의해서 심리상담 치료사까지도 붙여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부모들도 아이들이 완전히 최우선이라는 데 이미 동의를 해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임시생활, 조금 전에 나온 그 장소가 임시생활시설이에요. 이제 그곳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옮겨서 일단 보호자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안전하게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 심리치료까지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1,08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추가로 2차 이상의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총 26개소에 170명이며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드디어 이달 초에 손해배상,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데 그 규모가 억소리가 난다면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집단 감염으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이 65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보통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진료비가 1인당 6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여기서 이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55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1,000명을 곱하면 이제 55억에서 65억이라는 거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런 거액을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는 첫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요. 네.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많은 것들이 바뀔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예배 오십시오. 예배.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와 여기에. 그러나 성령이 계신 분은 다 이기고 와요. 뭐 여기 오면 전혀 병이 안 걸린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주께서 저를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사랑제일교회 측에 발끈하고 나선 게 보건당국뿐만 아니라면서요, 최단민 변호사님.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도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상인들 한 130여 곳은 주로 뭐 전통시장과 일반 상가들이 함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 상인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전가해서 영업 손실 등의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서 단체로 소송에 나설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바이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확산이 되면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산정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최단민 변호사님 이제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 그랬고, 앞서 이 건보공단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도 손해배상을 준비한다고 하고, 같은 이 대상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다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각각의 법적인 근거나 피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아하. 그 아까 말씀하신 550만 원 정도 그러한 돈에 관련되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라는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집회라든지 불법적인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에 따라서 어떤 서울시에서 방역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방역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고요. 인근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산이 되면서 인근 주변 상인들에 의해서 원래는 발생해야 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영업이 안 됐겠군요. 그런 것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라 각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들으신 것처럼 궁지에 몰린 사랑제일교회 오늘 또다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국민 탓만 하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구상권 청구까지 들고 나왔다. 건보공단의 입을 빌려 55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밝혔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근거로 거짓 정치 공세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타도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교회들은 반드시 들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의와 싸우고 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짓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사람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과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랑제일교회 측은 여전히 자신들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개신교 목사가 한 말이 지금 계속해서 울림이 크게 전해지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신교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네. 10여 개 단체가 모여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한 분의 목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 목사를 포함해서 10여 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정광훈 등은 기독교를 혐오의 종교로 바꾸더니 이제는
극도의 혐오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2차 확산의 주범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네. 이 사태가 정광훈과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저질러졌지만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한국 교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성도 했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사죄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태도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도 기독교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의 사태를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아직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명은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에는 들여다보니까 개신교 내에 10개가 넘는 단체로 구성이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한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요.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의 면담 내용 때에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난달 면담 때 어떤 발언이 나왔는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이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또 현실입니다.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당시 네. 저 발언이 그 상당수 신문들이 일면 제목에 크게 실릴 정도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말아라. 네. 종교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뭘 억압을 했습니까?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선교 활동을 못 하겠습니까? 말씀 읽는 걸 못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걸 못 하겠습니까? 대면 예배를 못 하게 한 것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 거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무슨 종교를 탄압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꾸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기독교계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종교 탄압은요.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요. 아주 선교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종교 탄압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방역 대책이 일환이고요. 전염병의 위험성을 또 다른 전염병의 위험성으로부터 교회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종교 탄압으로 주장을 하시다 보니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정광훈을 비호하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네. 그리고 아까 그 발언을 한 김태형 목사는 청와대에서 도를 넘는 발언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는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네. 법적 처벌받고 이단으로 규정돼야 되며 출교 조치해야 된다. 기독교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출교 조치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개신교가요.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아마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 교회가 있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천안의 안서교회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교회 앞에 자필 이 편지를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적으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몇몇 목회자들이 예배할 권리를 내세워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그 끝에 부끄럽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실제 저렇게
교회 문 앞에 대자보 형식으로 써놨나 보네. 안내문으로 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지만 그다음 문구를 좀 볼게요.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잠정 연기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21일 안서교회 담임목사 명으로 저렇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저희가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해당 교회 목사님의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항상 어떤 제한된 공간이 아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회가 너무 걱정하는 교회가 혐오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떤 한쪽 면만 부각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외죽타기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는 마치 위태로운 그런 고개사가 될 수도 있죠. 두 바퀴로 가야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바퀴고 가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두 바퀴, 이 표현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요,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국민, 일반 지역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감염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울산에서 고령자들 60에서 80대 4분이 동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스톱이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이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고스톱을 치다가 이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고스톱을 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거리에서 고스톱을 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스톱을 어떤 형태로 즐기는지 생각하면 정말 밀접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마스크만 썼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스톱판이라는 게 큰 것도 아니고 서너 명이 앉아서 치다 보면 가까운 거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다 보면 말을 또 하게 되잖아요. 뭐 본인의 패가 잘 안 풀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뭔가 말을 던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끼웠다고 하면 누가 확진이 됐더라도 절대로 전염이 안 됐을 텐데 마스크를 끼지 않는 바람에 결국 확산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 고객들은 다 감염이 됐는데 감염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직원들입니다. 아하. 그분들 모두는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웠냐 안 끼웠냐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역의 첫 번째 순서인데 그걸 지키지 않는 바람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고스톱 치신 분들이 다 일반 집으로 돌아가서 만난 분들까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파생된 확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르신들 관련해서 지금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최단비 변호사님, 정부 당국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서울청사 별관 9층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인 사무관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직원으로는 두 번째 확진 판정인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최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이 해당 직원은 그 당시에 저녁 파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아침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바로 해당 부서를 폐쇄하고 전체 소독을 했고요. 접촉 가능성이 큰 13명은 자택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보세요. 저녁 파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때 참석해서 확진이 된 사람과 아침 식사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그 접촉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게 돼요. 이 감염력이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GH형이라고 파악하고 있잖아요. 감염력이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6배 정도 달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파력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장혜찬 평론가님, 국내 프로 종목들이 정말
무관중으로 겨우겨우 지금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종목에서도 처음으로 선수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하.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하나 이글스 투수 야구 선수 신정락 씨인데요. 신정락 씨 같은 경우는 충남 서산에 있는 재활군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고열과 근육통,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서 검사를 받았고요. 결국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1군 경기에는 지난 6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출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2군 경기, 이 재활군에 있는 40여 명의 접촉자들, 2군 선수와 스태프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우선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음성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에 따라 2군 경기죠. 이 퓨처스 리그 경기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고요. 프로스포츠 1군 경기 역시 현재 무관중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심각해지면 경기의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마 했는데 지금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밀접 접촉했던 동료 선수 40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을 수는 없는 게 최진봉 교수님, 음성이 나왔다가도 다음 검사 때 또 양성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그게 얼마나 활성화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수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몇 수치 이하면 음성으로, 몇 수치가 넘어가면 양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양성으로 또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그래서 음성으로 나오려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밀접 접촉한 동료 40명, 코치진, 스태프, 그다음에 이제 지원 인력, 이분들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가격리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장인찬 평론가 얘기하셨듯이 2군의 퓨처스 리그인데 여긴 경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불똥이 1군으로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군에서 잘하는 분들이 또 1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정락 선수와 또는 이 접촉했던 분들과 접촉했던 분들 중에 1군으로 넘어간 분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가 만약에 2군에서 함께 활동하다 1군으로 넘어간 선수 중에 혹시나 접촉자가 있으면 네. 1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러니까요.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 지금은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도권 일대예요.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가 된 지 1월화.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그야말로 도심 풍경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이 광화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도 줄었고요. 아하. 이들이 더 이상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식당도 점심시간 때 되면 항상 북적대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요? 한산한 모습이고 보통 요즘은 도시락을 싸오거나요.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시킵니다. 아, 저런 모습이라.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먹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카페도 항상 밥을 먹은다면요. 길게 줄을 늘어서서 이 테이크아웃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적어도 2.5단계가 시행된다면요. 다들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말은요. 결국 지금 정상적인 보세요. 저렇게 직장인분들이 저 줄 서는 순간도 얼른 빨리 지금 음식 나오길 기다리면서 포장을 해서 회사로 갖고 들어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일반 식당 가면 감염될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걸 업주 입장에서 보면요.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일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음식점 업주분들의 고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후에 누가 포장해? 근데 이제 배달도 그렇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가게를 여는 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뭐 보시다시피 길에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빨리 이 시기가 좀 지나서 안정이 됐으면 하는 게. 이러다 보니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업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9시 이후에 나가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나가달라고 말을 할 손님이 없답니다. 손님이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제 영업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행복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저녁 장사 대부분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배달이나 포장을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뜨거운 찌개나 뭐 곱창 같은 음식을 파는 곳은 배달 포장하기도 여의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인건비나 가게 유지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6일까지는 휴업을 하거나 밤 8시, 9시 이후로도 배달 포장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써 있네요,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저기서 일하시던 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야간에 일하시던 분들 대부분 지금 일주일 정도 일자리를 잃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 보도 통해서요, 이게 업주분의 고충을 이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7년을 같이 일했던 직원분을 눈물로 내보냈대요. 할 수 없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직원분도 울고 업주분도 울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요, 방역당국도 이분들의 고충을 10분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위험한 고비의 서막일지 또는 한가운데일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의 뒷모습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함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 이웃과 또 노약자분들의 인내와 고초, 또 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은요, 들으신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더 이상 음료수를 마시지 못하고 또 음식점은 9시 이후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편의점, 개인 카페들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술집이나 음식점이 문을 다 닫으니까 저 편의점 밖에 있는 의자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맥주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SNS에 편의점 앞에서 뭐 맥주를 마시는 편맥과 같은 그러한 해시태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이 단속을 하고자 하고 있어도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단속에 난감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측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이제 바깥에 있는 의자들을 치우는 곳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은 이제 술집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야외 광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글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19가요, 웃지 못할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편의점에서 야외 파라솔 밑에서 먹는 편맥, 편의점에서 맥주 마시는데요. 그걸 편맥이라고 한답니다. 앞서 대학생들 갈 데가 없으니까 대학교 캠퍼스 광장에서 먹는다. 이걸 광술이라고 하는데 광술. 이게 뭡니까? 지금 나만 쾌락을 쫓는 게 중요합니까? 다들 힘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그 한 잔을 못 참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 혹은 휴게 음식점에 해당되므로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 행위는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 제한 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9월 3일부터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 작성이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이겨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일단 편의점의 취식을 일단 단속하고 세부 단속하고, 그런데 지금 들은 얘기 중에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3일부터군요. 3일부터. 네, 맞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광화문 집회 8월 15일 날 그때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서 전국 각지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광화문 내에서 확산이 되면서 그분들 다 점검하고 진단받아야 되는데 명단을 제대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하. 전세버스 운전한 사람도 명단 제출을 안 하죠. 인솔했던 분도 명단 제출 안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또 다 찾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광 목적이나 아니면 집회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임대를 하면 거기 한 명이라도 만약에 감염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좁은 네. 버스 안에서 다 아는 사람은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아하. 이름을 다 적고 혹시나 그 안에서 누군가가 확진이 되면 그 명단을 확보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시키고 진단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난번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네. 전세버스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혜찬 평론가님 앞서 얘기 중에 편의점은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에 해당하니까 밤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편의점 내 그리고 야외 테이블 취식행위가 금지란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데 다소 늦은 조치가 아닌가 아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이틀 동안 편의점에서 이른바 편맥이라고 하잖아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다른 식당을 피해서 맥주나 뭐 이런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많이 목격이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조치가 조금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제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밤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식당과 동일하게 취식이 금지됩니다. 물론 이 편의점 내에 있는 전자레인지나 온수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지만 그마저도 가급적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웠더라도 편의점에서 드시면 안 되고 그걸 들고 집에 돌아가서 자택에서 드시라는 게 정부 방역당국의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2.5단계는요, 지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요, 정말 3단계가 될 때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지금 은행 영업 시간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최단미 변호사님. 네,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은행점의 영업시간이 이제 1시간 단축되는데요. 아하. 1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6일까지. 오늘부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은행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영업시간이었는데 1시간 단축돼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이미 영업시간이 단축돼서 끝난 거죠. 네.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와 금융 소비자, 노동자의 감염 예방 차원에서 1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은요, 6일까지는 서울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서울뿐 아닙니다. 인천과 경기도 다 포함됩니다. 이 2천만 인구입니다. 우리 사회의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인구가요, 정말 어떻게 방역당국의 조치를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이 2.5단계가 6일 자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 고통이 더 이어질지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3부터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